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와서 언제 나머지 준비를 하니? 죄송해요, 어머님. 집에서 최대한 준비해 왔어요. 최대한? 그럼 나머지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소영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며느리, 차 좀 내와. 큰아버님의 부름에 소영은 차를 준비했습니다. 물 좀 달라. 김치 좀 더 달라. 간장은 어디 있느냐? 끊임없는 요구에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해야 했죠. 지옥 같은 추석이 다시 돌아왔어요. 밖에서 일 핑계 대지 말고 며느리답게 상이나 차려라. 시어머니의 막말, 신우의 비웃음, 남편의 차가운 비난까지. 소영은 덜덜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 한마디가 끝난 후 찾아온 건 박수가 아니라 뺨을 가르는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순간, 그녀에게 돌아온 건 남편의 손바닥이었죠. 과연 이 집안에서 진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소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으로 어스름하게 밝아오는 하늘이 보였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소영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 블루밍의 주방장으로 일한 지 벌써 15년째였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레스토랑에서의 하루는 언제나 보람찼습니다. 하루 평균 500명이 넘는 손님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일이었으니까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요리하는 일로 보일지 몰라도 소영에게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행복한 시간을 선사하는 중요한 임무였죠. 소영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한 아침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레스토랑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대 초반의 나이, 절반은 집에서 절반은 레스토랑에서 보낸 세월이었죠. 레스토랑 주방에 도착하자마자 조리원들이 밝은 얼굴로 인사했어요. 소영 셰프님, 어제 신메뉴 반응 정말 좋았어요. 며칠 전 출시한 가을 시즌 메뉴 이야기가 아직도 화제였습니다. 소영이 직접 레시피를 개발한 단풍잎 파스타와 호박 리조또가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메뉴 개발부터 플레이팅까지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준비했던 그날의 성공이 아직도 생생했죠. 그날 오전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실로 향했어요. 무슨 일일까 걱정하며 문을 열고 들어서니 뜻밖에도 지역 매니저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박 셰프님, 이번 신메뉴 정말 대박이에요. 매출이 30% 올랐어요. 매니저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감사패였어요. 소영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15년 동안 일하면서 이런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감사패를 받아든 순간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레스토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추천 메뉴는 소영이 개발한 버섯크림 파스타였어요. 홀을 통해 보이는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죠. 소영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순간이 좋았어요. 하지만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소영의 표정은 어두워졌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소영과 집에서의 소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현실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남편 진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소영이 들어오는 걸 봤지만 인사 한마디 없었죠. 그저 저녁이 뭐냐고 물을 뿐이었습니다. 진호는 중견 기업의 과장이었지만 늘 승진해서 밀려났어요. 최근 들어 회사에서도 후배들에게 밀리며 점점 초라해지고 있었습니다. 상사가 회의 중 과장님은 왜 늘 똑같은 얘기만 하세요? 까고 면박을 준 날 그의 자존심은 더 깊게 무너졌죠. 그 화살은 결국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불평하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영을 향한 비하가 이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책임지는 일이 그저 밥하는 일로 치부되는 순간들. 소영의 가슴 한편이 욱신거렸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26살 딸 유진과 23살 아들 민수도 함께 했어요. 민수가 엄마 요리는 언제나 최고야라고 말하자 소영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진호가 뭐가 특별해? 매일 하는 게 요리인데라고 말하는 순간 식탁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유진이 아빠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아빠, 엄마는 그냥 요리하는 게 아니라 메뉴 개발도 하고 직원들 관리도 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진호는 여전히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식사 후 설거지를 하던 중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이야기였어요. 일 때문에 추석 전날 오후에나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영의 말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명절 준비는 며느리 몫이지. 일을 핑계로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전화를 끊고 나서 소영은 싱크대에 기댄 채 한동안 서 있었어요.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간신히 참았죠. 레스토랑에서는 전문가로 인정받지만 집에서는 제대로 된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사람 취급을 받는 현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소영의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서재에서 내일 레스토랑 메뉴를 검토하고 식재료 발주량을 계산했습니다. 신메뉴 개발을 위한 레시피북도 읽어야 했어요. 그때 진호가 들어와 또다시 잔소리를 늘어놓았죠. 회사 일은 회사에서 끝내라.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소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느꼈지만 늘 그랬듯이 삼켜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소영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거울 속 여자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 유니폼을 입는 순간 변화가 일어났죠. 어깨가 펴지고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레스토랑에서는 존중받는 전문가, 집에서는 그저 요리하는 여자. 두 개의 삶을 살아가는 소영. 그녀는 오늘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소영은 잠시 멈춰섰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작은 혼잣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쌓인 서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며 다시 한번 다짐했죠. 참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참자.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고만 사는 삶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거라는 걸. 그리고 그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도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폭풍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올수록 소영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어요. 매년 반복되는 명절 준비, 끝없는 시댁 식구들의 요구, 그리고 자신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는 현실. 올해도 똑같겠지 하고 체념하면서도 가슴 한편에서는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레스토랑 주방 창문 너머로 가을 하늘이 보였어요. 맑고 높은 하늘처럼 자신의 삶도 그렇게 맑고 당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소영은 한숨을 삼키며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두 얼굴의 삶. 그 끝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추석 전날 새벽 4시, 소영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사실 제대로 잠들지도 못했죠. 오늘부터 시작될 명절 준비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어요. 어둠 속에서 천천히 일어난 소영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도착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준비를 해놓아야 했어요.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추석이 다가올 때마다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소영은 냉장고를 열고 재료들을 확인했어요. 갈비찜용 고기, 각종 나물 재료, 전을 부칠 재료들. 어제 퇴근 후에 장을 봐온 것들이었죠. 레스토랑 일을 마치고 대형마트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헤맨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진호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명절 준비는 여자 일이라며 부엌 불을 켜고 앞치마를 두른 소영의 손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갈비를 손질해야 했어요. 찬물에 고기를 담가 핏물을 빼고
양념장을 만들고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야 하는 일들이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에 누가 전화를 하는 걸까요?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일어났니? 준비는 잘 되고 있겠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인하고 점검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어요. 소영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갈비 손질하고 있어요. 이번엔 작년보다 더 신경 써. 작년에 큰 댁에서 갈비찜이 좀 질겼다고 하더라. 소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작년에도 새벽부터 일어나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흠만 잡혔던 기억이 났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소영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5시 반.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나물 무치기, 전 부치기, 잡채 만들기, 송편 빚기. 머릿속으로 리스트를 정리하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엄마?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학생 아들이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엄마가 부엌에서 소리 나길래. 벌써 명절 음식 만드는 거예요? 민수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소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너는 더 자. 하지만 민수는 부엌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소영이 혼자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왜 엄마만 이렇게 고생해요? 그 순간 소영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이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불공평한 일을 겪고 있는지. 소영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소영은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언제까지 원래 그런 거라며 참고만 살 건지. 아침 8시가 되자 진호가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들어온 그는 소영이 이미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저 커피나 타라고 할 뿐이었죠. 오늘 몇 시에 본가가? 10시쯤 출발하려고요. 빨리 준비해. 늦으면 안 되니까. 진호의 말에는 걱정이나 격려가 없었습니다. 그저 명령조였어요. 소영은 묵묵히 커피를 타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아무도 나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데.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소영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나무를 묻히다가 손가락을 베었어요. 따가운 통증이 올라왔지만 밴드를 붙일 시간도 없었죠. 전을 붙이다가는 기름이 튀어 팔뚝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상처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프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유진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10시. 드디어 시댁으로 출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영이 준비한 음식들을 차에 싣는 동안 진호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만 걸고 있었어요. 무거운 음식을 들고 오가는 아내를 도울 생각은 없어 보였죠. 빨리 좀 해. 늦겠어. 진호의 재촉에 소영은 더 서둘렀습니다. 마지막 짐을 싣고 차에 오르자 온몸이 벌써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와서 언제 나머지 준비를 하니? 죄송해요, 어머님. 집에서 최대한 준비해 왔어요. 최대한. 그럼 나머지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소영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언니, 직장 다닌다고 명절 준비를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소영은 대답 대신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박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댁 부엌에 들어서자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아직 만들어야 할 음식들이 산더미였습니다. 오후 내내 소영은 부엌에서 씨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만 하고 시누이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송편 반죽이 너무 질어. 다시 해. 전 색깔이 왜 이래? 계란 노른자를 더 넣어야겠다. 나물 간이 싱거워. 전부 다시 묻혀. 시어머니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소영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큰아버님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작은아버님 가족도 곧 이어왔어요. 시댁은 순식간에 10여 명의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모두가 거실에 모여 담소를 나누는 동안 소영은 여전히 부엌에 갇혀 있었죠. 며느리, 차 좀 내와. 큰아버님의 부름에 소영은 차를 준비했습니다.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가니 모든 시선이 소영에게 쏠렸어요. 하지만 그 시선에는 감사나 인정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는 무심한 시선들 뿐이었죠. 밤 9시가 넘어서야 모든 음식 준비가 끝났습니다. 소영은 지친 몸을 이끌고 잠시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피로로 창백했으며 앞치마에는 각종 음식물이 묻어 있었죠. 이게 나야. 거울 속의 여인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당당하고 전문적인 주방장으로 일하는 자신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죠. 화장실에서 나온 소영은 가족들이 모여 있는 거실을 지나쳤습니다. 그때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올해는 음식이 작년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러게, 일하느라 정신이 없나 봐. 명절이면 며느리가 당연히 앞장서야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직장 타령이야. 시어머니의 대답에 다른 가족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소영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10시가 넘어 소영은 방에 들어가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특히 화상 입은 팔이 욱신거렸죠. 진호는 아직도 거실에서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는 관심도 없는 듯 했어요. 소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추석 당일에는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야. 그리고 또다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겠지.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11시. 레스토랑 동료들에게서 온 메시지가 여러 개 있었어요. 명절 잘 보내세요. 푹 쉬시고 오세요. 그들은 소영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모를 거예요. 레스토랑에서 보는 당당하고 전문적인 모습만 알 테니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더 복잡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할까?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할까?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 소영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또다시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만들어야 해요. 차례상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끝없이 이어질 집안일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쓸쓸한 가을 바람이었어요. 소영의 마음도 그 바람처럼 춥고 쓸쓸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워야 할 명절이 그녀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내일은 더 힘든 하루가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또다시 참고 견뎌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인지 결심인지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소영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추석 당일 새벽 4시, 소영은 차가운 부엌 바닥에 발을 디뎠습니다. 어제는 결국 1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차례상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부엌 불을 켜자 어제 만들어 놓은 음식들이 보였어요. 하루 종일 고생해서 만든 것들이었지만 아직도 준비해야 할 게 산더미였죠. 차례상에 올릴 과일을 깎고 떡국을 끓이고 전을 다시 데워야 했습니다. 소영의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칼로 사과를 깎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프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28년. 그동안 얼마나 많은 명절을 이렇게 보냈을까요?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소영은 그만 칼에 손가락을 베고 말았습니다. 빨간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제 입은 상처 위에 또 상처가 생긴 거예요. 재빨리 물로 씻고 밴드를 붙였지만
상처는 욱신거렸습니다. 6시가 되자 시어머니가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소영이 벌써 많은 준비를 해놓은 것을 보고도 칭찬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떡국 간이 싱겁다며, 과일 모양이 가지런하지 못하다며 잔소리만 늘어놓았죠. 소영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다시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7시, 다른 가족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거실에 모여 차례 준비를 했고, 여자들은, 아니, 사실 부엌에서 일하는 여자는 소영뿐이었어요. 시누이는 아이들을 핑계로 거실에만 있었죠. 차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영은 뒤에서 지켜보며 필요한 것들을 챙겼어요. 제사상에 빠진 게 없는지, 술잔은 충분한지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초리가 따라다녔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아침 식사를 시작했어요. 소영도 겨우 자리에 앉을 수 있었지만 편하게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물 좀 달라. 김치 좀 더 달라. 간장은 어디 있느냐? 끊임없는 요구에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해야 했죠. 뜨거운 떡국은 한 입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식어버렸습니다. 그때 큰아버님이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편하게 산다며 명절 음식도 다 사먹는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시어머니도 거들었죠. 우리 며느리는 그나마 음식은 하는데 일 핑계로 자주 소홀히 한다고. 심지어 진호까지 아내가 집에서도 피곤하다며 대충대충 한다는 말을 보탰습니다. 그 순간 소영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28년 가까이 참고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한 자신의 노력이 소홀히 한다. 대충대충 한다는 말로 치부되는 현실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소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어제 받은 감사패가 떠올랐고 레스토랑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이 레스토랑에서 하루 500명이 넘는 손님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 며칠 전 신메뉴 개발로 감사패를 받았다는 것. 메뉴 개발부터 직원 관리까지 모든 걸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고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만들어도 당연하게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진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소리야? 남의 집 가서 자랑이나 하고 다니는 거야? 겨우 요리하는 걸로, 겨우 요리하는 거지라는 말에 소영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차가운 목소리로 며느리가 제 본분을 잊었다며 집안일이 우선이라고 질책했어요. 시누이까지 가족이 먼저라며 거들었죠. 소영은 왜 자신만 희생해야 하는지, 왜 자신만 새벽부터 일어나야 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호가 손바닥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그만이라고 외쳤어요. 쿵 하는 소리에 그릇들이 달그락거렸고 아이들이 깜짝 놀라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진호는 분위기 망치지 말고 부엌이나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볼과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고 무거웠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그때 유진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엄마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 한마디에 소영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의 희생과 고통을. 추석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온몸이 쑤시는 걸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어제의 일들이 악몽처럼 떠올랐어요. 자신이 목소리를 냈던 것, 진호의 분노, 시댁 식구들의 차가운 시선, 모든 게 현실이었죠. 식사 중에 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어요. 오늘 친정에 가려고 했지? 매년 추석 다음 날은 친정에 가는 날이었죠. 소영이 대답하기도 전에 진호가 말을 이었어요. 올해는 가지 마. 어제 그런 행동을 하고도
친정에 갈 염치가 있어? 친정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1년에 명절 때나 겨우 뵙는 어머니. 왜요? 매년 가던 건데.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어제 그 난리를 치고도 왜냐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이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부모를 바라봤어요. 소영은 아이들 앞에서 또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정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딸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소영은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짧게라도 다녀올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쓰러질 정도로 거칠게 일어났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내 말이 안 들려? 진호가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키 차이 때문에 소영은 고개를 들어 올려다봐야 했어요. 진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유진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난 것 같았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진호의 고함에 아이들이 움찔했습니다. 민수는 엄마 옆으로 다가왔어요. 자신의 몸으로 엄마를 지키려는 듯했죠.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아이들 앞에서. 내가 어제 아이들 앞에서 그런 짓을 했잖아. 진호의 목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소영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어요. 무서웠습니다. 이런 진호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제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제 이야기. 가족 망신시키는 게 내 이야기야? 진호가 또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소영은 싱크대에 등이 닿을 때까지 뒤로 물러났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죠. 저도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요. 소영이 떨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호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뭐? 소영이 말을 끝내기도 전이었습니다. 찰싹, 진호의 오른손이 허공을 가르며 올라가더니 소영의 왼쪽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순간 찰싹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소영의 얼굴이 옆으로 확 돌아갔어요. 뺨이 화끈거리고 귀가 울렸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소영은 충격으로 비틀거렸어요. 뺨이 화끈거리고 귀가 윙거렸죠.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 유진과 민수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유진은 울음을 터뜨렸고 민수는 주먹을 꽉 쥐고 아빠를 노려봤어요. 아빠, 왜 그래요? 왜 엄마를 때려요? 민수의 외침에 진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죠. 소영은 뺨을 감싸준 채 서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눈물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28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처음은 아니었어요. 말로 상처 준 적은 많았죠. 무시하고, 비하하고, 하찮게 여기는 일들. 그것도 일종의 폭력이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게 손으로 나타났을 뿐이었어요. 소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결심이 담겨 있었죠. 됐어요. 소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어요. 이제 충분해요. 소영은 돌아서서 방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꿋꿋이 걸었어요. 유진과 민수가 엄마를 따라왔죠. 방에 들어간 소영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확히 찾고 있던 것을 꺼냈어요.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서류 봉투였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져 있었죠. 이게 뭐야? 진호가 물었습니다. 소영은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혼 서류예요. 이 집에서 저를 때린 순간 모든 게 끝났어요. 순간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진호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어요. 아이들도 숨을 죽였죠. 소영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28년간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닙니다. 진호가 다가왔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잠깐, 소영아. 내가 실수했어. 실수요? 소영이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연민 같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28년이 다 실수였나요? 진호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유진이 엄마 옆으로 왔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랑 갈래.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요. 엄마 때리는 아빠랑은 못 살아요. 아이들의 말에 진호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게 될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소영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지지해준다는 게 감사했어요. 미안해요, 얘들아. 엄마가 더 일찍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엄마, 잘못 없어요. 유진이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민수도 다른 쪽에서 엄마를 안았어요. 그 순간 소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건 집이 아니라 아이들이었다는 걸. 그리고 아이들을 제대로 지키려면 먼저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걸요. 진호는 그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자신을 떠날 거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정식으로 진행하겠어요. 소영의 선언에 진호가 입을 열려 했지만 소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정에 갈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요.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었습니다. 소영은 아이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많은 걸 가져갈 필요는 없었죠. 중요한 건 집을 나가는 것이었으니까요. 1시간 후 소영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씩을 든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소영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어요. 진호는 거실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를 막을 수도 사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기 전 소영은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28년을 살았던 집. 하지만 단 한 번도 진짜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곳.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가자. 소영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가을바람이 얼굴에 닿았어요.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죠.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하면서 소영은 뺨을 만져봤습니다. 아직도 얼얼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엄마, 괜찮아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응, 괜찮아. 오히려 지금이 정말 괜찮아. 그리고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뺨은 아팠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으니까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달 후, 소영은 레스토랑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절차도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어요. 28년간의 헌신적인 가사노동과 진호의 폭력이 인정받아 재산 분할도 공평하게 이뤄졌습니다. 새 집은 작았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죠. 레스토랑에서의 소영은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새로운 메뉴 개발에도 더욱 적극적이 되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유진과 민수는 각각 독립을 준비하며 엄마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주말이면 엄마의 작은 집에 모여 함께 요리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가는 시간이었죠. 새로운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친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보낼 예정이었어요. 더 이상 새벽부터 일어나 산더미 같은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끼리 소소하게 모여 따뜻한 차례를 지내면 되는 거였어요. 소영은 부엌에서 송편을 빚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명절을 맞는 것 같다.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희생이 아닌 나눔으로 보내는 명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듯 과거의 아픔도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 같았죠.
박소영의 새로운 삶도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51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 늦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었어요.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